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제가 썰사남의 사연을 보내기 위해 준비한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제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아, 아내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 지분이 아예 없다고는 못하겠네요. 저도 관련이 있으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제부터 아주 자세하게 무슨 이야기인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저희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적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기도 부산에서 태어났고 자라기도 부산에서 자랐습니다. 완전 부산 토박이 부산의 듬직한 사나이였죠. 그런데 부모님은 아니셨습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서울 분이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서울에서 장사를 하시다가 잘 안 돼서 아는 사람의 소개로 부산에 자리 잡게 되신 거였습니다. 부모님은 부산에서 건어물 장사를 하셨습니다. 전국으로 도매도 하시고 소매도 하셨습니다. 다행히 서울에서 하셨던 장사와 다르게 부산에서는 장사가 잘 되었고 누나와 저, 남동생까지 3남매를 모자람 없이 키워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희 셋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봤을 땐 니들이 우리 닮았으면 공부머리는 없을 것 같다. 우리는 바라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공부 안 해도 돼. 대신 니들 밥벌이는 니들이 하는 거야. 공부를 하던 기술을 배우던 우리한테 손 벌릴 생각 말고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어릴 때는 어머니가 너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자식에게 무자비하실 수가 있는 건지, 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왜 알아서 살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건지 그런 말을 어릴 때부터 들은 저희 셋은 자립심이 참 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으뜸은 당연히 저희 누나였죠. 누나는 진짜 제가 봐도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힘도 엄청 세서 학교에서 별명이 조폭 마누라였고요. 그만큼 성격도 당차고 하고 싶은 말도 막힘없이 줄줄 하고 어쩔 때는 약간 불같은 성격의 사람이었죠. 만약에 남자로 태어났다면 해병대에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누나와 반대의 성격이라 그런 누나가 신기하기도 하고 멋지기도 했었죠. 누나는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절대 안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때 어머니가 피아노 학원에 가자고 하니까 길거리에서 드러누워서 1시간을 안 일어났던 누나였습니다. 공부도 지지리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놀기는 엄청 놀았죠. 누나는 노는 걸 무지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립심이 엄청났다고 했잖아요. 놀 때 한 번도 부모님한테 용돈 달라고 한다거나 뭐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전단지 알바해서 자기 옷 사입고 고등학생 때도 아르바이트로 돈 벌어서 학원도 다녔습니다. 피아노 학원은 절대로 안 간다던 누나가 고등학생 때 다녔던 학원은 미용 학원이었습니다. 누나가 꾸미는 걸 정말 좋아했거든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된다면서 메이크업과 헤어 자격증을 따러 학원에 다녔습니다. 그 모든 결정과 모든 학원비는 오롯이 누나 스스로 벌었죠. 부모님께서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하는 말도 듣고 누나도 혼자서 모든 걸 하니까 저도 제 살 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누나처럼 뭔가 좋아하는 게 특별히 없었습니다. 굳이 하나 뽑자면 책 읽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마저도 책벌레처럼 하루 종일 책만 잡고 사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만화책 즐겨보고 소설이나 에세이도 가끔 보는 정말 좋아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나는 뭘 해먹고 살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럴 시간에 그냥 공부나 하자 싶었습니다. 그때가 막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였거든요. 누나는 그때 졸업을 했을 때였고요. 고3 때 미리 자격증을 다 딴 누나는 졸업하자마자 이곳저곳 면접을 보러 다니다가 되게 고급스러운 헤어 메이크업 샵에 취직을 했습니다. 뭔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분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다녔던 학교는 부모님 허락이 없으면 야자가 필수였던지라 평일은 내내 학교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 시간을 잘 활용하자는 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었고 그냥 수업 시간에 수업 잘 듣고 야자 시간에 야자에만 집중했습니다. 제 성격이 좀 좋게 말하면 정직, 나쁘게 말하면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누나는 허구한 날 저한테 꽉 막힌 놈,
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저도 이런 제 성격이 가끔은 쫌스러울 때도 있고 고집불통일 때도 있는데 좋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야자 시간에는 공부하는 시간이니 절대로 도망치지 않고 공부에 집중한다. 이건 좋은 고집 아닐까요? 제가 생각하는 철칙 같은 것에서 벗어나는 행동은 잘 하지 않으려는 편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꽉 막힌 성격 덕분에 제 성적은 쑥쑥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좀 놀랐습니다. 중학교 때는 그저 그런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생 때 하루 종일 학교에 갇혀있던 덕이었는지 성적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 고등학교 첫 성적표를 보시고는 입을 떡 벌리셨습니다. 우리 집에 공부하는 놈이 나왔다고? 어머니가 처음으로 학원 다니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누나가 허공을 발로 뻥뻥 차면서 부러워했죠. 하지만 저는 혼자 공부하는 게 편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좋으면 학교에서 따로 야자실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줬는데 그 야자실이 꽤 좋았거든요. 자리도 지정되어 있어서 언제든 가서 공부만 하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학원을 안 다니고 혼자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 살 길이 조금씩 보이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3년 내내 좋은 성적을 냈던 저는 어느덧 대학교에 원서를 넣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수시 접수를 하는데 저는 수능 준비도 하고 있었던지라 수시에는 기대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학교 성적 잘 쌓았으니까 넣어보자 하고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곳은 서울에 있는 대학이었습니다. 큰 이유는 없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간혹 서울에 사셨을 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살아보고 싶다. 이 정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안 될 거 그냥 시도라도 해보자 하고 정말 별 생각 없이 수시를 넣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있는 학교들은 떨어지고 서울에 있는 학교가 된 겁니다. 합격 발표하는 날에도 늦지막히 확인했는데 진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정말 서울에 갈 생각은 마음속에 한 1% 정도밖에 없었는데 막상 이렇게 되니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것은 운명이 아닐까 생각도 했고요. 마음속으로 수천 번 고민을 하다가 가족들한테 이 사실을 알렸죠. 뭐? 서울? 부모님은 당연히 놀라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입을 떡 벌리신 채로 서로 쳐다보시면서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누나는 부럽다고 방방 뛰었습니다. 누나가 일 때문에 몇 번 서울에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저한테 먼저 가서 재밌는 곳들을 좀 알아놓으라고 했습니다. 동생은 별 생각 없이 게임만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말씀이 없으시길래 역시 안 되나 보다 했습니다. 서울에서 장사가 잘 안 돼서 내려오신 거니까 분명 서울에 대한 기억이 안 좋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역시 서울은 좀 무리겠죠? 무리라니, 서울에 있는 대학에 붙었는데 그걸 안 가? 당연히 가야지. 우리 아들 학비는 걱정하지 말아라. 어머니께서 활짝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 정말 서울 가도 돼요? 엄마 아빠 서울 싫어하시는 거 아니셨어요? 뭐? 서울이 싫긴 왜 싫어? 좋지. 너무 좋지. 복잡하긴 해도 살기 편하잖아. 그걸 떠나서 우리 아들이 그 좋다는 대학교에 합격했는데 안 보낼 이유가 있니? 입학까지는 한참 남았는데 기숙사를 갈 거냐, 자취를 할 거냐면서 어머니는 엄청 들뜨셨습니다. 저희 셋 다 공부 쪽으로는 영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니까 무척 좋으셨나 봅니다. 그렇게 여차저차 남은 학교 생활과 부산 생활을 잘하고 저는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1학년 때는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 생활 이거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들어가야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아르바이트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학비만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지 생활비는 제 몫이었거든요. 1학년 끝내고 군대 다녀와서는 자취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집값 왜 이렇게 비싼 건가요?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부모님께는 말씀 안 드리고 혼자 알아봤는데 더욱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기숙사에 들어가야 하나 고민하던 중 어느 주택 앞에 하숙생을 구한다는 종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하숙생 구합니다. 밑에 적혀 있는 가격에 홀려버렸죠.
학교에서 거리도 가깝겠다. 가격도 착하니 들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옳다구나 하고 저는 하숙집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숙집에는 총 5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마당이 작게 있는 평범한 단독주택이었는데 1층에 방이 2개, 2층에 방이 3개 있었습니다. 1층은 주인 아주머니와 여자 하숙생 2명이 함께 지냈고 2층은 저를 포함한 3명의 남자 하숙생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께 하숙집 안내를 받는데 굉장히 친절하고 따뜻한 분이시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자, 이 방이에요. 큰 안방은 벌써 2년째 학생이랑 같은 학교 선배가 살고 있고 맞은편은 고시생 총각이 하나 있고 이 방이 제일 작은 방인데 그래도 학생이 쓰기에는 쓸만한 거예요. 가격도 싸게 내놨으니 밥은 하루 종일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래층 올 때 벨 한 번만 눌러요. 아래에 아가씨들이 있으니까 불쑥 들어오지 말고 꼭 벨 눌러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저희 어머니 정도의 또래이셨던 아주머니는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하숙집이라니 뭔가 기숙사 생활을 했을 때랑은 다른 기분이더라고요. 정말 독립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어른이 된 기분이었달까? 그래봤자 저는 학생이었지만요. 내가 진짜 독립을 했구나 느끼기도 잠시. 솔직히 하숙집 생활은 독립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숙생들끼리 너무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냥 같이 사는 식구였습니다. 특히 저희 하숙집의 하숙생들이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아주머니의 음식 솜씨였습니다. 제가 원래 아침밥을 잘 안 먹거든요. 고등학생 때부터 습관이 되어서 그런가 아침에 밥을 먹으면 왜인지 더부룩하고 밥맛도 잘 안 느껴졌습니다. 그건 군대 가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랬던 제가 아침밥을 먹으려고 매일 30분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주머니 음식이 정말 맛있었거든요. 뭔가 특별한 메뉴를 해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에서 먹는 흔한 음식들이었죠. 뭐 이를테면 된장찌개, 김치찌개, 고등어 조림, 소고기 묵국, 육개장, 사골국, 닭볶음탕, 오징어 볶음, 참치구이 등 밑반찬도 콩나물 무침, 달걀말이, 우엉조림, 무말랭이 등 아주 평범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손수 만드셨고 아주머니 밥을 한 번 먹으면 다시는 못 태어나올 정도로 빠져들 정도였습니다. 오죽했으면 맞은편 방에 사는 고시생 형이 밤에 매일 혼자 맥주나 소주를 먹었는데 안주가 항상 아주머니의 반찬들이었습니다. 애들아, 내가 왜 이 하숙집을 못 떠나는지 아냐? 왜요, 형? 바로 아주머니의 요리 때문이지. 내가 시험에 떨어지고 싶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야. 아주머니 밥을 먹으려고 여기 있기 위해 일부러 떨어지는 거야. 형, 뻥치지 마요. 형이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 형 공부한다면서 맨날 게임만 해. 저희 남자 셋은 진짜 사이가 좋았습니다. 아래층에 사는 여자 하숙생 중에 한 명도 저희 학교더라고요. 안방에 있는 형이랑 저랑 그 여자 하숙생까지 같은 학교 학생이었죠. 안방 형이 그 여자애랑 친해서 몇 번 인사도 나누고 밥 먹을 때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아래층 작은 방에 사는 여자 하숙생만이 저희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애는 참 미스테리한 애였습니다. 나이대는 제 또래? 아니면 저보다 어리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형들한테 들어보니까 학생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하는 사람이냐니까 형들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애는 매일 아침도 엄청 일찍 먹었습니다. 제가 보통 8시쯤에 밥을 먹으러 내려갔거든요. 딱 내려가면 그 애는 다 먹고 막 일어나서 방에 들어가는 참이었습니다. 안녕?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해도 그 애는 잠깐 멈칫하고 고개를 살짝 꾸벅이고는 방으로 쏙 들어갔죠. 그리고 한 10여 분 뒤에 밖으로 쏙 나가버렸습니다. 저녁밥을 먹을 때에는 아예 보이지도 않고 집에도 없었습니다. 주말에도 그 미스테리한 행동은 같았습니다. 주말에는 아주머니께서 음식을 안 해주시는 날이었거든요. 그럼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꺼내 먹거나 라면을 끓여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제가 라면물을 올리러 내려가면 항상 그 애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엄청 부지런하구나 생각했죠. 우리 라면 먹을 건데 너도 먹을래? 그럼 그 여자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또 방에 쏙 들어가고 조금 있다가 밖으로 나가버렸죠. 저희랑 전혀 안 어울리려고 하니까 혹시 우리가 불편한가? 무슨 말 못할 비밀이라도 있나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여자애의 뜻밖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숙집 생활을 시작한 지 1년이 다 되었을 때였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어요. 방학이었던 저는 부산에 내려가지 않고 그냥 서울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학교 근처에 괜찮은 아르바이트를 짧게 하게 되어서였죠.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밤 9시쯤에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대학가 근처라 그런지 거기에 술집이 되게 많았습니다. 집을 가려고 그 길을 지나는데 어디선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술 먹고 싸움이라도 났나? 하고 가보는데 예상대로 취객이 싸우고 있더라고요. 술에 절여질 대로 절여진 아저씨가 젊은 여자를 앞에 두고 욕을 엄청 하는데 좀 심하다 생각했던 그때였습니다. 가만히 서서 욕을 듣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 왜인지 익숙하더라고요.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저랑 같은 하숙집에 사는 그 미스테리한 여자애였습니다. 어? 야, 너 여기서 뭐 하냐? 에이씨, 넌 또 뭐야? 뭐 남자친구야? 뭔데 껴들어? 아주 요즘 젊은 것들은 어른 무서운 줄 모른다니까. 부모한테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끼어들면 어쩔 건데. 어쩔 거냐고?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여자애는 식당에서 알바를 하다 나온 것 같았습니다. 술에 취한 아저씨는 그 가게 손님으로 온 모양이었고요. 듣자 하니 아저씨가 소주를 4병 먹었는데 여자애가 5병의 값을 받았다고 아저씨가 화를 내는 상황이었습니다. 너 진짜 그랬어? 제가 조용히 묻자 여자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자애의 눈은 제가 봤던 평상시랑 다르게 아주 매서웠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아저씨를 노려보고 있었죠. 내가 아니라고 몇 번 말해. 뭐? 이 쬐깐한 게 또 뭐라고 어른한테 대들어? 내가 아니라고 몇 번 말하냐고. 아저씨 4병 먹은 거 아니라고 5병 먹었다고 몇 번 말하냐고. 눈이 있으면 가서 세어보라고 몇 병 먹었는지. 어디서 생사람을 잡아 이 아저씨가? 뭐? 이게 아주 그냥? 여자애가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지르니까 아저씨가 더 화가 났고 저는 얼른 아저씨를 말렸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몇 사람들도 이러다 일나겠다 싶어서 2사람을 말리던 그때였습니다. 가게 안에서 나온 아저씨의 일행이 5병을 먹은 게 맞다고 인정했고 화를 내던 아저씨를 끌고 가버렸습니다. 어이없게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고 저는 여자애가 괜찮은지 살폈습니다. 야, 너 괜찮아? 어? 너 우냐? 아저씨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여자애가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저는 괜히 여자애가 걱정이 되어서 아르바이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여자애의 알바는 끝났고 전 그 애랑 같이 편의점 앞에 앉아서 맥주를 한 캔 깠습니다. 너 괜찮냐? 뭐가? 아까 울었잖아. 누가? 참나 이상한 애네. 야,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 말 안 해. 그런데 왜 말하면 안 돼? 뭐 살다 보면 울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왜 울었는지 물어봐도 돼? 그 아저씨가 부모가 어쩌고 하잖아. 제가 그 여자애를 알아차리기 전부터 아저씨가 부모가 어쩌고 가정교육이 어쩌고 하면서 화를 냈거든요. 그게 그 여자애의 심기를 건드린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부모 얘기하는 게 싫어. 그날 그 여자애와 맥주를 각자 4캔이나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있었는데 그 애가 엄청 바쁘게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냐는 물음에 답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날 이후 그 여자애는 저와 하숙집의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좀 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저희 아주머니의 회심의 한 방이 있으셨죠. 하숙집 아주머니는 저희가 친하게 지내는 걸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밖에는 장볼 때 아니면 거의 안 나가시고 집에 계셨는데 저희가 나가서 뭐하고 다니는지, 집에서 뭐하고 노는지,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관심이 많으셨죠. 마치 엄마처럼요.
저희랑 어울리지 않았던 미스테리했던 여자애가 마음을 좀 여는 기미가 보이니까 주인 아주머니께서 저희만을 위한 파티를 열어주신 거였습니다. 작은 마당에 돗자리 3개를 깔고 교자상을 2개 붙여서 고기 파티를 한 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고기와 밑반찬을 모두 준비해 주신 후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먹은 것들 내일 아침에 치워도 되니까 벌레 안 꼬이게만 잘 해놔. 아주머니는 같이 안 드세요? 아이고야, 나는 팥죽 한 그릇 먹었더니 배부르다. 니들끼리 많이들 먹어.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저희를 위해 일부러 자리를 비켜주신 거라는 걸요. 그럼 뭐 시키시는 대로 재밌게 놀아야죠. 마침 그 여자애가 아르바이트를 가지 않는 날이었고 처음으로 하숙생 모두가 모여서 고기도 먹고 술도 먹으며 재밌게 놀았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어색하면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성격이 정말 좋더라고요. 형들이랑도 엄청 잘 어울리고 진짜 털털하고 꼭 남자애 같은 성격이었습니다. 여자애는 저보다 2살 어렸는데 대학교는 따로 안 다니고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로 봤다고 했고요. 뭔가 더 숨기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았지만 그날은 그걸로 좋겠습니다. 점점 친해지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신나는 고기 파티를 시작으로 저희 하숙생들끼리 종종 모여서 놀았습니다. 밖에서도 만나서 한잔하고 노래방도 가고 같이 스티커 사진도 찍곤 했죠. 하지만 이 즐거움도 잠시 하숙집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맞은편 방에 살던 고시생 형이 방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 매일 게임만 하더니 결국 부모님께서 당장 고시 공부 때려치고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도 안 되어서 안방 형도 하숙집을 나갔습니다. 지방에 있던 동생이 서울에 올라오게 되어서 같이 살게 되었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래층에 살던 같은 학교 여자애도 학교 관두고 공부를 한다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로 하숙집은 금방 채워졌지만 분위기가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하숙집 생활을 했고 그곳에서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을 만난 게 너무 좋았는데 참 아쉬웠죠. 하지만 딱 한 사람, 털털한 성격의 미스테리한 여자애, 그 애만은 남아있었습니다. 그 애도 아쉽기는 마찬가지인가 보더라고요. 기존 멤버에서 둘만 남게 된 저희는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둘이 놀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이 여자애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분명 선머슴 같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여자애가 너무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정신 차리라고 제 볼을 스스로 꼬집어봐도 그 여자애가 예뻐 보이고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 마음을 눈치챈 것은 여자애가 아닌 하숙집 아주머니셨죠. 여자애랑 둘이서 1층 거실에서 아주머니표 제육볶음에 소주를 한잔하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물끄러미 저희 둘을 쳐다보시더라고요. 아주머니, 같이 한잔 하실까요? 어이구, 내가 술 한잔 하는 거 봤어? 그리고 둘이 꽁냥꽁냥 연애하는 사이에 내가 왜 껴? 꽁냥꽁냥이라뇨. 얼씨구, 너 왜 고백 안 해? 남자가 팍 멋있게 고백해야지. 둘 다 마음 있구만. 뭘 눈치나 보고 있어? 예? 마음이요? 저희가요? 마음? 좋을 때다. 좋을 때야. 안 그래도 일렁이는 물가에 커다란 돌덩이를 던진 아주머니께서는 유유히 방으로 사라지셨습니다. 저희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저는 술의 힘을 빌려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하숙집 친구에서 사귀는 사이가 되었죠. 연애라는 것은 참 좋더라고요. 같은 하숙집에 사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보는데도 계속 보고 싶었습니다. 같이 있으면 손과 발이 간질간질하고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저희는 20대의 풋풋한 감정으로 서로를 아껴주면서 예쁘게 연애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추석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다른 하숙생들은 다 본가에 간다고 가고 하숙집에는 저랑 제 여자친구 아주머니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딱히 제사를 지내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추석 전 주말에 누나 생일이라고 내려가서 가족들 만나고 와서 추석에는 안 내려가기로 얘기를 해뒀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왜 안 가나 궁금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가족들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너는 왜 집에 안 가? 나? 뭐 딱히? 아, 너희 집도 명절 안 지내? 뭐 명절 음식 이런 거 안 해? 그렇지 뭐. 그럼 아주머니는요? 같이 아침밥을 먹던 아주머니께 여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아주머니는 항상 하숙집에만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도 없으시고 다른 가족들과 왕래를 하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쭙고 나서야 생각이 났고 뭔가 실수를 한 것 같아서 아차했었죠. 아주머니께서는 밥그릇에 시선을 고정하신 채 인자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 가족 있는 거 봤어? 그럼 계속 혼자 지내신 거예요? 글쎄. 아주머니께서는 다시 한번 웃으시고는 더 말을 안 하셨습니다. 가끔 혼자서 생각한 건데 아주머니께 뭔가 슬픈 사연이 있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하나? 뭔가 비밀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바로 제 여자친구가 처음에 그렇게 느껴졌던 것처럼요. 아주머니께서는 뭔가 심각하고도 슬픈 사연이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가끔 저희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굉장히 아련하기도 애틋하기도 했거든요. 너무 궁금했지만 더 여쭙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궁금증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주머니에 대한 궁금증이 싹 사라질 만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오랜만에 마당에서 돗자리 깔고 맥주 한 잔을 하자고 했습니다. 추석이라 덥지도 춥지도 않은 밤, 공기를 마시면서 과자에 맥주를 먹고 있었죠. 그런데 여자친구의 얼굴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제 물음에 여자친구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따라 도통 말도 없고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여자친구가 나갔다 오겠다고 하더니 소주를 한 병 사왔습니다. 그러더니 혼자 연속으로 3잔을 들이키더라고요. 너 뭐해? 나 사실 할 말 있어. 뭔데? 여자친구는 무거운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설마 헤어지자는 건 아닐까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하는 말은 완전 뜻밖의 이야기였습니다. 나 사실 부모님이 안 계셔. 너무나도 예상 밖의 여자친구 말에 당황한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그동안 저에게 말하지 못했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여자친구는 사실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아기 때 기억이 전혀 없는 아주 어릴 때부터 말이죠. 보육원에 있으면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녔고 여건이 안 좋아서 고등학교는 다니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퇴소 후에 검정고시를 보았다더군요. 여자친구는 보육원 원장님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육원에 오게 되었는지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고작 4살의 나이에 발견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서울역에서 미아가 되어 경찰에게 발견된 여자친구는 결국 부모님을 찾지 못하고 보육원에 갔다고 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고 그래서 돈에 더 집착을 하게 되었다고도 고백했습니다. 나 사실 여기 살기 전에 고시원에 있었거든. 그런데 내가 갔던 고시원이 정말 관리가 엉망인 거야. 그래서 찜질방 전전하면서 떠돌다가 여기를 만나게 된 거지. 근데 여자 방이 다 차 있더라고. 남자층도 상관없으니까 제발 방 좀 달라고 아주머니께 부탁드리니까 아주머니가 고민하시다가 글쎄 아주머니 방을 내주셨다니까. 방값도 안 받으시고 내가 불편할까봐 가끔 나 몰래 거실에서 주무시고 그래서 나는 아주머니에게 감사한 게 너무 많아. 덕분에 살 곳도 생겼고 친구도 사귀었고 너도. 이 이야기를 마친 여자친구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무튼 나는 고아라고. 그래도 괜찮아? 뭐? 당연한 걸 물어. 당연하지. 내가 네 가족이 되어줄게. 이게 바로 하숙집 마당 돗자리에서 맥주를 먹으면서 한 저의 프로포즈였습니다. 여자친구의 비밀을 알고 저희는 더욱 돈독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마지막 벽까지 허물어버린 느낌이었죠. 그렇게 서로 좋은 에너지를 주면서 저는 학교 졸업, 그리고 취직을 하게 되었고, 여자친구도 공부하던 시험에서 합격해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그동안 아르바이트하고 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제빵사 시험에 합격을 했고, 이곳저곳에서 경력을 쌓다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했던 빵집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축하와 동시에 저희는 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진짜 이별은 아니고 여자친구 근무지가 제가 다니게 된 회사와 거리가 있어서 좀 떨어져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정이 들었던 하숙집도 나와야만 했죠. 여자친구가 하숙집에서 나오던 날, 여자친구는 하숙집 아주머니를 끌어안고 끄끄거리면서 울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도 같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별을 아쉬워하셨고요. 아주머니, 제가 꼭 올게요. 저 명절 때도 오고, 아주머니 생신 때도 오고, 배고플 때도 오고, 술 먹고 싶을 때도 올게요. 알겠죠? 저 잊으면 안 돼요. 꼭이요. 내가 널 어떻게 잊어. 꼭 와라, 꼭. 아줌마는 항상 여기 있을 거니까 언제든 와. 그렇게 여자친구와 저는 하숙집을 떠났습니다. 여자친구는 직장 근처에서 자취를 시작했고, 저도 제 직장 근처에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연애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맨날 보면서 같은 집에서 살았던 저희라서 갑작스럽게 떨어지게 된 것이 조금 힘들었지만 둘 다 일이 워낙 바빠서 나름 견딜만 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저희는 가끔 하숙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냥 인사하러도 가고 맛있는 거 사들고도 가고 가서 맛있는 거 받아오기도 하면서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저희는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부산에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잘 안 입는 치마까지 꺼내 입고 예쁘게 화장도 해놓고서는 잔뜩 긴장을 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내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웃지도 못하고 있었죠. 자꾸 저희 부모님이 자신을 싫어하면 어떡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긴장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산에 가니까 부모님께서 마중을 나오셨더라고요. 그건 저도 예상을 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부모님은 환하게 웃으시면서 제가 아닌 여자친구를 반기셨습니다. 아유, 사진만큼 너무 예쁘네. 오느라 힘들었죠? 서울에서 여기까지 좀 멀어야지. 고생했어요. 배는 안 고파요? 밥은 먹었어요? 우리 아들이 밥도 안 사줬어? 아유, 안 되겠다. 여보, 빨리 애 밥부터 먹이러 가요. 총알처럼 쏟는 어머니의 말씀에 여자친구는 정신을 못 차렸고 아버지는 자동차 시동부터 걸으셨습니다. 아들인 나는 투명인간인가 싶었지만 내심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게 여자친구와 부모님의 첫 만남이었고 그날 저녁에는 저희 누나와 매형, 여동생까지 여자친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누나는 아주 신이 났더라고요. 제가 7살 때 이불에 지도를 그린 얘기까지 하고 고등학생 때 졸업사진을 다 보여주면서 말이죠. 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예쁜 여자친구를 사귀냐? 공부를 잘해서 그런가? 그러는 누나는 어떻게 그렇게 잘생긴 매형을 뒀냐? 누나 방구 냄새 장난 아닌 거 매형이 아냐? 야, 너 죽을래? 누나랑 투닥거리는 모습을 여자친구는 멍하니 바라만 봤습니다. 아, 여자친구가 혹시 이런 모습에 실망을 했나 했는데 다음날 서울로 올라가는 길 여자친구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부산에 가서 살까? 아니다. 그냥 처음부터 부산에서 결혼식을 하면 되겠구나. 뭐? 부산에서? 왜? 가족들 좋아 보여. 여자친구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 없이 살았던 여자친구에게는 이런 일상이 참 특별하게 느껴지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자친구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 부산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예전부터 빵집을 운영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여자친구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더라고요. 돈을 엄청 많이 모아뒀었습니다. 그 돈으로 부산에서 빵집을 열겠다고 하더군요. 여자친구를 위해서 저희 부모님께서 부산에 있는 부동산들을 다 돌아다니셨습니다. 저는 다니던 회사가 부산에도 있었거든요. 전근 신청을 했고 다행히도 빠른 시일 내에 부산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자친구의 한마디로 저희는 서울에서의 모든 걸 정리하고 부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그러자 하면 그래야죠. 이제 제 아내가 될 사람인데. 회사도 옮기고 아내는 부산 가게도 알아보고 결혼식 준비도 해야 하고 신혼집 준비도 해야 하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산으로 떠나게 된 날 저희는 마지막으로 하숙집을 찾아갔습니다. 몇 년 동안의 추억에 쌓여있는 하숙집은 여전히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가만히 하숙집을 바라보고 있는데
낡은 대문이 끼익 소리를 내면서 열렸고 아주머니께서 나오셨습니다. 아주머니는 항상 그랬듯이 인자하신 웃음으로 저희를 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아주머니의 밥을 얻어먹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 저희 완전히 가는 거 아니에요. 부산 가서 제가 빵집 대박 내고 꼭 서울에도 지점 낼게요. 아시겠죠? 자주 놀러 올 테니까 심심해도 좀만 참으시고요. 여자친구다운 인사였습니다. 인사를 마친 저희는 곧장 부산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아쉽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했지만 부산에서의 생활이 기대되었습니다. 결혼식도 부산에서 했습니다. 결혼식은 소규모로 진행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여자친구 가족이 오지 않으면 분명 마음이 좋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부모님께서도 아무렴 상관없다고 하셨고요. 그래도 웨딩드레스는 입어야 하니까 부산의 예쁜 야외식장에서 저희 부모님, 누나, 동생과 제 대학생 동기 몇 명, 여자친구의 지인 몇 명, 그리고 하숙집 멤버가 모였습니다. 아주머니께서도 청첩장을 보냈지만 그날 일이 있으셔서 못 오셨습니다. 하객은 적었지만 누구보다 행복하게 소중한 약속을 한 저희는 평생 사랑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어째 결혼하고서 더 바빠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부산 회사에서 적응을 해야 했고 서울보다 일이 더 많더라고요. 전에 있던 직원이 해결하지 않고 간 것들도 많아서 정말 1분 1초를 쪼개가며 일을 했습니다. 아내도 엄청 바빴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빵집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를 잘못 만나서 경찰서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가서 그 업자한테 엄청 화내고 고소한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돈 다 돌려받을 수 있었고요. 우여곡절 끝에 아내의 빵집은 오픈을 했고 저희 가족 모두가 긴장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인분들께 연락을 돌려서 얼른 빵 사 먹으라고 하셨죠.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 남동생도 친구들하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큰맘 먹고 부산으로 내려왔는데 장사가 잘 안 돼서 속상해하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장사가 너무 잘 됐습니다. 부모님께서 지인의 지인을 통해 상권 좋은 곳에 자리를 알아봐 주셨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메인 거리에서 1층 카페라 그런지 접근성이 일단 한몫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의 감각이었습니다. 인테리어가 제가 봐도 정말 예뻤거든요. 부산 시내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특색 있던 인테리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맛은 믿고 먹는 아내 빵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그 많은 빵집에서 일을 했으니 실력이 좋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아내가 택배 판매도 했거든요. 의외로 택배 판매도 잘 되어서 아내는 저보다 더 바쁜 하루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시간 되실 때마다 가서 도와주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아내가 너무 기특하고 너무 대단하다면서 칭찬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저희는 신혼집에서 생활을 했지만 부모님이 계신 집에 자주 놀러 갔습니다. 아내가 좋아했거든요. 그렇게 일도 사랑도 모두 잘 되던 부산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산에서 산 지 1년 반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모처럼 둘 다 일찍 일을 마쳐서 오붓하게 외식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경찰서에 가서 유전자 등록하면 가족을 찾기도 하고 그런다네? 가족 찾고 싶어? 아니, 그냥 그렇다고. 우리 가서 유전자 등록할까? 내일 연차 낼게. 같이 가자. 그러던지. 아내는 아닌 척, 관심 없는 척 했지만 저는 아내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찾고 싶은 마음.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말을 하기까지 아내가 얼마나 고민했을지 남편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바로 다음 날 경찰서에 가서 유전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괜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아내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설마 싶고요. 그런데 별 소식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그렇게 한 달여간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아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가족분이 유전자 등록을 해놓으셨어요. 만나보시겠어요? 아내는 한참 동안 입을 꼭 닫고 있다가 만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저희는 함께 서울로 향했습니다. 기차에서 아내는 내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걱정했습니다.
사실 자기의 부모가 자기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버린 거면 어떡하냐면서요. 괜히 찾은 것 같다면서 불안해했습니다. 아내처럼 사랑스러운 사람을 버릴 리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저희는 아내의 가족을 만나러 갔습니다.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아내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같이 들어가 달라고 하면서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어머니이자 제 장모님이신 분이 계신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왜 여기 계세요? 저희가 방을 잘못 안내받았나 했습니다. 왜 이분이 여기에 계시는 건지 놀라기는 그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의 하숙집 아주머니가 바로 그 방에 덩그러니 혼자 계시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도움을 주시던 직원분이 바로 그 아주머니가 아내의 어머니라고 하는 겁니다. 믿기지 않는 상황에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입만 떡 벌리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와 아내는 순식간에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움, 미안함, 안타까움, 고마움 등의 감정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는 떨어지지 않으려는 듯이 꽉 껴안고 한참이나 울었습니다. 저도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좀 더 빨리 두 사람이 알아봤다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아내가, 아주머니가 좀 덜 외로우셨을 테니까요. 두 사람은 여전히 눈가가 촉촉히 젖은 채로 나란히 앉았습니다. 손을 꼭 붙잡고 말없이 한참을 마주보고만 있었습니다. 왜 몰랐을까? 네가 내 딸이라는 걸 왜 몰랐을까? 미안하다. 미안해. 나, 나 버린 거 아니죠? 나 싫어서 버린 거 아니죠? 내가 널 버리다니. 어떻게 그래? 서울역에서 발견되었다고? 거기엔 간 적도 없어. 지하철에서 내리다가 잃어버렸는데 서울역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곳이었어.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얼마나 그리워했는데. 그래서 내가 못 떠나고 그 집에 계속 사는 거잖아. 그 집이 내가 살던 집이었어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셨습니다. 너무너무 서럽게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많이 우셨습니다. 아주머니는 그날 아내를 잃어버리고 경찰서도 돌아다니고 고아원들도 찾아가보고 전단지도 돌리며 갖은 노력을 하셨답니다. 하지만 그 어디서도 아내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더라고요. 아내를 잃어버리고 정신을 놓고 살던 아주머니는 남편과의 사이도 안 좋아지면서 이혼을 하게 되셨고 그렇게 혼자 그 집을 지키시면서 아내를 기다렸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세월이 갈수록 희망도 옅어졌대요. 어디 가서 말하지 않으면 그리움도 덜할 것 같아서 아주머니는 자신의 사정을 혼자서만 품고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숙집에서 살았을 때 아주머니의 가족이 없었던 점, 어딘가 사연이 있어 보였던 점이 그제서야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길었던 그리움만큼 두 사람은 그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눈에 꼭꼭 담았습니다. 다음 날 곧바로 일정이 있었던 저희는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부산으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예전에 아내가 그랬듯이 이제는 제가 말할 때인 것 같아서 기차에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아니라 장모님, 부산에 모시고 오는 건 어때? 괜찮으시면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도 난 좋아. 정말? 정말이야?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당연하지. 예전에 하숙집에서도 같이 생활했었는데 뭐. 아내는 일주일 뒤에 다시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숙집, 아내의 고향이었던 그곳에서 하룻밤을 자고 돌아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아주 기쁜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좋다고 하셨어. 그때 아내의 빛나던 얼굴을 잊지를 못합니다. 장모님은 그날로 하숙집을 정리하셨고 부산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흐른 지금입니다. 장모님은 아내와 함께 빵집일을 하고 계십니다. 가끔 저희 어머니와 커피도 한잔하시고 같이 부산 곳곳 놀러도 다니시면서 아내 일을 돕고 계시죠. 그리고 저는 하숙생 때 그랬던 것처럼 장모님의 맛있는 밥상을 매일같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서 너무 행복한데 매일 그런 밥상을 받아먹는 게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유튜브 보면서 요리 공부를 합니다. 장모님께 까르보나라 파스타도 만들어드렸고요. 지난주에는 보쌈도 해드렸습니다. 저한테 요리 솜씨는 없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계속 해보려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이슈가 있는데 바로 제가 내년 봄에 아빠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요즘 가슴이 계속 쿵쾅거려서 큰일입니다. 제가 아빠가 된다니. 저희 부부에게 아기가 생긴다니 너무 설레고 벅찹니다. 정작 임신한 아내는 덤덤합니다. 계획했던 일이고 아직 임신 초기라면서요. 하지만 남편인 저는 압니다. 아내가 태교를 위해서 안 듣던 클래식을 가게에 틀어놓고 시간 날 때마다 백화점에 가서 아기 옷을 구경한다는 사실을요. 장모님과 어머니는 벌써 아기 침대까지 고르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지인분들한테 다 말하고 다니시고요. 저희 아기 태어나면 진짜 많은 사랑을 받겠네요. 그렇죠? 저는 요즘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서 마음이 너무 풍요롭습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 지금처럼만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봄에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그날까지 저희는 더 행복해질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